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마요르카 vs 오사수나. 이 경기는 섬을 홈으로 사용하는 마요르카와 장거리 비행 후 원정에 나서는 오사수나의 체력 환경 변수가 전술과 함께 엮이는 매치업이다. 마요르카는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울릉도처럼 섬 지역에 위치한 팀이라 경기장 환경과 이동 동선, 기후에 완벽히 적응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팀 오사수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장거리 비행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이번 마요르카 원정 경기에서 90분 내내 자신들이 가진 최대치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로 누적은 곧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특히 3-4-3에서 윙백과 이선은 필연적으로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하기에 후반 승부처에서 첫 발이 늦어지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마요르카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블록을 형성하고 탈압박 이후 빠르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패턴으로 체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마테오 조셉은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연계로 수비 라인을 붙잡아두고 아사노와 파블로 토레는 그 주변에서 속도와 패싱으로 오사수나 수비 사이 간격을 노릴 것이다. 오사수나는 부디미르를 향한 롱볼과 크로스,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겠지만 원정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과 이선의 왕복 질주 횟수가 줄어들면 마요르카는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상대 박스 근처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갈 여지가 크다. 이때 파블로 토레가 전환 타이밍에 정확한 방향 전환 패스를 넣어주고 아사노가 뒷공간이나 반대편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오사수나 수비는 한 번에 정렬이 무너지는 장면을 허용할 수 있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굳이 모든 구간에서 라인을 전진시키지 않고도 상대의 체력 저하 구간에 맞춰 속도를 올리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오사수나는 라인 간 간격을 유지하려 해도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번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정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 후반 실점 리스크를 안고 뛸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전술적인 디테일뿐 아니라 섬 원정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이동 피로까지 감안했을 때 홈팀 마요르카가 상대보다 더 안정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오늘은 홈팀 마요르카 선수들이 경기장 환경적인 핸디캡 속에서 더 유리한 경기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승부의 추가 서서히 마요르카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요르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제노아 vs 헬라스 베로나.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마무리 정확도에서 모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양팀 모두 하프라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볼 순환이 느리고 전방 침투 타이밍이 맞지 않아 박스 근처에서 일관된 위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제노아는 콜롬보를 축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와 이선의 침투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고 베로나는 투톱과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전개가 한 번 끊기면 다시 라인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정적인 찬스가 나와도 슈팅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다 보니 두 팀 모두 최근 득점 기대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에서는 어느 쪽도 과감하게 라인을 전진시키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면서 실점을 피하는 쪽을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 제노아는 홈에서 플레이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라인을 올렸다가 역습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크지 않다. 베로나 역시 수비 숫자를 갖춘 뒤 역습 타이밍만 노리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 위험 부담을 크게 지는 모험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기보다는 안정적인 블록 유지와 최소 실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중원에서의 간헐적인 충돌과 세트피스 상황 중심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고 양팀 모두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자주 만들지는 못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위험 관리를 택하는 보수적인 선택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국 어느 쪽도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밋밋한 균형 속에서 서로의 실수를 기다리는 양상이 계속된다면 승부보다는 승점을 나누는 결과에 더 가까운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파르마 vs 우디네세. 이 경기는 공격적인 윙백 운영과 쓰리톱의 높이를 유지하는 파르마의 구조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투톱 원투 패턴을 앞세운 우디네세의 전환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싸움이다. 파르마는 펠레그리노를 축으로 측면에서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데에는 능하지만 그만큼 윙백이 높게 올라갔을 때 미드필더 라인이 뒤를 커버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분명하다. 특히 공격을 마무리하지 못한 뒤 수비 전환 단계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허용하며 쉽게 스위치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다. 우디네세 입장에서는 바로 이 세컨드 구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데이비스와 칼스트렘이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의 시야 밖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파르마 3백은 공을 볼지 침투를 따라갈지 선택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이게르 브라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면 파르마의 센터백 구조는 더 쉽게 흔들리고 결국 페널티 박스 앞에서 우디네세 쪽에 결정적인 유효 슈팅 찬스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파르마가 홈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올려 초반 분위기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라인이 높아지고 뒤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 반면 우디네세는 3, 5, 2의 중앙 밀집도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숫자, 우위를 확보하고 칼스트렘을 중심으로 전환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 속도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세컨드 지역에서의 경합이 우디네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파르마는 점점 더 낮은 위치에서 버티며 역습 몇 번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부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드 볼 경합의 균형을 따져보면 우디네세가 더 많은 반복 가능한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흐름은 서서히 원정팀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바이에른 뮌헨 vs 장크트 파울리 이 경기는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 탈압박 후 속도를 끌어올리는 바이에른 뮌헨과 쓰리백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활동량으로 승부를 보려는 상파울리의 구조적 대결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1차 압박을 끌어낸 뒤 올리세와 고레츠카를 중심으로 중앙 지역에서 탈압박을 해내는 순간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전개를 자주 보여준다. 특히 올리세가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사이 지점에서 볼을 받으면 첫 터치 이후 전진 패스나 측면 전환을 빠르게 선택하면서 상파울리의 쓰리백과 중원 사이 간격을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케인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위치를 잡으며 등지는 플레이로 공을 보호하고 다시 측면이나 이선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패턴을 완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상파울리 입장에서는 케인의 첫 터치를 제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상파울리는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며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려 하겠지만 짧은 패스 네트워크에 의한 탈압박이 한두 번만 성공해도 쓰리백과 윙백 뒷공간까지 한 번에 노출될 수 있다. 감히 라인을 높게 잡고 나오는 순간 올리세의 방향 전환 패스와 고레츠카의 박스 투 박스 움직임 그리고 케인의 연계와 마무리가 하나의 시퀀스로 이어지면 상파울리 수비는 빠르게 뒷걸음질치며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상파울리가 너무 전방 압박에만 에너지를 쏟을 경우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이선 자원들이 자유를 얻고 그 상태에서 짧은 패스 조합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 상파울리도 페레이라 라게와 시나니, 아운톤지를 활용한 빠른 역습과 쓰리백 기반의 숫자 싸움으로 최소한의 반격은 시도하겠지만 고레츠카를 축으로 한 중원 압박과 바이에른 뮌헨의 제압박 구조를 뚫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중앙 탈압박 이후 올리세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원을 주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상파울리는 블록을 정비할 시간조차 없이 계속해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을 내주는 구도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 뮌헨은 홈 경기장에서 공격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며 전반부터 템포를 높게 가져가 상대를 자기 진영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데 주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컨볼 경합과 박스 근처 2차 공격에서도 꾸준히 슈팅 볼륨을 확보할 수 있다. 상파울리는 세트피스나 전환 한두 번으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지역 장악 그리고 파이널 서드 진입 빈도에서 밀리면 결국 수비 시간만 길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리가 초반 기세에서 잠깐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있으나 짧은 패스 네트워크와 탈압박 능력에서 앞서는 팀을 상대할 때 라인 간 간격과 수비 간 거리 조절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템포를 조절하고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환 구조의 완성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상파울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림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매치는 바이에른 뮌헨이 중앙 탈압박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상파울리의 쓰리백 구조를 꾸준히 흔들며 홈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보다 높게 평가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호펜하임 vs 아우크스부르 이 경기는 홈팀 호펜하임이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세컨볼 경쟁력을 앞세워 경기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구도다. 아슬라니는 상대 압박을 정면으로 받는 상황에서도 한 번의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탈압박을 성공시키며 그 과정에서 아우크스부르크 1차 압박 라인을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카드다. 아부둘라후는 수비 가담과 커버 플레이를 바탕으로 센터백 앞을 넓게 커버해주면서 세컨볼 경합에서도 몸을 던지는 타입이라 두 번째 볼 소유를 호펜하임 쪽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래서 호펜하임은 중원에서 볼을 빼앗긴 뒤에도 다시 세컨볼 경합에서 이겨 공을 되찾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는 곧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램퍼리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파고들며 수비 간격을 흔들어준다면 아슬라니는 박스 안에서 수비를 등에 지고 버티거나 세컨볼을 향해 재빠르게 반응해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다. 반면에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구조상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어지는 순간 중원 블록과 스리백 사이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야키치가 중앙에서 버티더라도 주변 라인의 지원이 늦으면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며 점점 공을 쫓아다니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쾌미르를 활용한 역습 한 방은 분명 위험 요소이지만 이 패턴이 성공하려면 먼저 중원에서 공을 탈취해 빠르게 전진해야 하는데 호펜하임 미드필더들의 탈압박과 커버링을 고려하면 조건이 까다롭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호펜하임의 중원 점유와 세컨볼 주도권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슈팅 시도와 박스 안진입 패스도 호펜하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홈 경기장의 분위기 속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한 채 전진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아우크스부르크는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볼 처리에서 더 크게 밀릴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한 번쯤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뒤집기에는 중원 전투력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매치업이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싸움과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큰 호펜하임이 경기 전체를 자신들의 템포로 끌고 가며 점차 우위를 확대해 나갈 시나리오가 더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호펜하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유니온 베를린 vs 하이덴하임. 이 경기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갖춘 우니온 베를린의 타깃 조합과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 중인 하이덴하임 수비 라인의 충돌이다. 우니온 베를린은 캐디라가 중원에서 수비적 균형을 잡아주고 공을 따낸 뒤에는 최대한 간결하게 전방 일리치와 안사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형태를 선호한다. 일리치는 중앙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으로 버텨주는 중심축이고 안사는 이 주변에서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파고드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조합 자체가 쓰리백에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이다. 하이덴하임은 지브지바제와 레오시엔자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그만큼 윙백이 높게 올라가면서 뒤쪽 커버에 부담이 쌓이고 쓰리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리스크가 커진다. 특히 11경기 26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 실수 몇 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라인 간 간격과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로 압도하려 하기보다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운 뒤 캐디라를 거쳐 일리치에게 공을 올리고 안사가 빠르게 침투하는 패턴만 반복해도 충분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이다. 하이덴하임이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마다 우니온 베를린은 롱패스 한 번으로 하이덴하임 수비 뒷공간을 직접 겨냥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일리치의 제공권과 안사의 속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은 키 큰 자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득점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 반면 하이덴하임은 박스 안마킹 전환과 리바운드 대처에서 불안한 모습이 누적되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하이덴하임은 실점 부담으로 인해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이 순간부터는 우니온 베를린의 역습 한 방 한 방이 곧 추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 구조와 실점 패턴, 타깃 조합의 상성을 모두 합쳐보면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 라인을 온전히 감당하기 벅찬 매치업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브레멘 vs FC 켈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공격 전개 속도는 지나치게 느린 팀들이 맞붙는 구도다. 브레멘은 그리를 축으로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가 적어 전방까지 볼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은진마의 속도와 슈미트의 측면 가담이 살아나려면 패스 템포가 빨라져야 하는데 전체 리듬이 느리다 보니 두 선수의 움직임이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다. 켈른 또한 마르텔이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지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부족해 카민스키와 빌터의 움직임이 박스 근처에만 묶이는 경우가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전방 스트라이커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제한적이고 미드필더 라인의 침투 타이밍이 서로 엇박자로 계속 어긋난다면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 그래서 볼 점유율은 두 팀 모두 5대5에 가까운 비율로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찬스로 전환되는 빈도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브레멘이 홈에서 조금 더 전진하려 해도 켈른의 수비 전환이 빠르게 작동하는 이상 박스 근처에서 완전히 열린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은 제한적일 것이다. 반대로 켈른이 라인을 올려보더라도 브레멘의 수비 전환 역시 빠른 편이라 뒷공간을 크게 내줬다가 실점하는 그림보다는 서로 조심스러운 전개 속에서 중원 싸움만 길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흐름에서는 세트피스가 더욱 중요해진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센터백들이 올라와 제공권을 노리는 장면이 사실상 유일한 확실한 득점 루트에 가깝게 보인다. 그 외 오픈 플레이에서는 패스 템포가 늘어지고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까지 떨어지면서 양팀 모두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번번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팀 모두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으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교체 카드 또한 수비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후반 막판에도 어느 한쪽이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려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승점 1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 수 있다. 전술적인 구조, 공격 전개 템포, 스트라이커 움직임, 미드필더 침투 타이밍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답답한 공방전 속에서 서로를 제압하지 못한 채 스코어가 묶이는 그림이 강하게 떠오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브렌트포드 vs 벌리.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전방 퀄리티에서 앞서는 브렌트퍼드와 수비 조직력과 뎁스에서 흔들리는 벌리의 구조적 격차가 얼마나 스코어에 반영되느냐를 보는 매치업이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가 중앙에서 버티고 담스고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풀어주며 샤데가 측면과 안쪽을 오가며 속도로 찍고 들어가는 삼각 구조를 통해 벌리 포백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준다. 담스고르는 벌리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지 내릴지 선택을 강요하고 그 틈을 샤데와 티아고가 번갈아 침투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벌리는 이미 12경기 동안 24실점,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불안한 수비 조직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퍼드의 공격 템포를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다. 특히 샤데의 직선적인 드리블과 뒷공간 침투, 담스고르의 마지막 패스와 중거리 슈팅 위협은 포백 라인의 간격 관리가 느슨한 벌리 수비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전형적인 상성 카드다. 브렌트퍼드는 전반부터 측면 오버래핑과 안쪽으로 좁혀드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벌리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여러 차례 찔러 크로스 상황과 세컨 찬스를 양산하려 할 것이다. 벌리가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게 가져가더라도 이선과 포백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박스 앞에서 담스고르에게 여유 있는 슈팅각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교체 전력에서도 브렌트퍼드는 후반 중반 이후 투입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다양해 지친 벌리 수비 라인을 상대로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반면 벌리는 스코어가 밀릴 경우 라인을 올려야 하지만 그 순간부터는 뒷공간과 측면의 수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브렌트퍼드의 역습한 방에 추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벌리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다 보면 한 번 뚫린 이후에는 연속 실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브렌트퍼드는 공격 템포, 세트피스 퀄리티, 교체 카드의 무게감까지 모든 면에서 벌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어 평범한 흐름만 나와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벌리가 이 경기에서 버티려면 골문 앞에서의 몸싸움과 차단, 크로스 대응에서 평소 이상의 집중력을 보여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점 패턴을 감안하면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렌트퍼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맨체스터시 vs 리즈유 이 경기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박스 주변을 장악하는 맨시티와 12경기 22실점이라는 수비 지표를 기록 중인 리즈 유나이티드의 상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맨시티는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센터백과 중원이 짧은 패스로 리듬을 만들고 도쿠와 니코 곤살레스를 하프스페이스와 터치라인 근처에 배치해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놓는다. 그 과정에서 홀란드는 수비수 둘 사이 혹은 뒷공간을 노리며 움직임을 반복하고 크로스 타이밍과 침투 타이밍을 맞춰놓고 있다가 한 번의 패스에 마무리를 가져가는 패턴을 보여준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활동량을 앞세운 전방 압박으로 초반에는 맨시티 빌드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12경기 22실점이라는 기록이 증명하듯 리즈는 박스 앞 세컨볼 대처와 마크 전원에서 허점이 자주 드러나며 한 번 라인이 무너지면 연속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볼 점유율 역시 맨시티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드는 쪽도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될 공산이 크다. 아무래도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유형의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지점에서 맨시티의 구조적 우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이스 도쿠를 비롯한 맨시티의 공격 자원들은 1대1 돌파, 컷백, 세컨 라인 침투 등 여러 패턴으로 리즈 수비를 시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크로스 의존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반면 리즈는 피로에와 제임스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으로 한두 번은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격으로 나갈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슈타우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더라도 라인 전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는 홀란드와 니코 곤살레스, 도쿠를 동시에 제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리즈가 승부를 걸기 위해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실점 리스크가 커지고 라인을 내리면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야 하는 구조적인 난제를 안게 된다. 결국 경기 내내 슈팅 수와 박스 점유 시간,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팀은 맨시티일 가능성이 높고 리즈의 수비 지표를 감안하면 무실점으로 버티기엔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전술 완성도, 점유율, 박스 장악력, 그리고 에이스의 결정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홈에서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를 노릴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선더랜드 vs 본머스 이 경기는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인 색깔을 유지하려는 선더랜드와 구조적으로 정리된 4-1-4-1 안에서 메잘라의 침투를 앞세운 본머스의 맞대결이라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선더랜드는 마엔다의 측면 돌파와 탈비의 전진 압박, 자카의 빌드업을 통해 전방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원과 포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인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반면 본머스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을 고정해주는 가운데 테버니어와 세메뉴가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에바니 우송에게 박스 안 마무리 장면을 꾸준히 공급해줄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선더랜드가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라인을 올리는 순간부터 본머스의 공격 패턴은 오히려 더 뚜렷해진다. 중앙에서 볼을 받은 테버니어가 측면 공간으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며 선더랜드의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전형적인 메잘라 형태의 무브먼트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포백이 마엔다 쪽 측면을 커버하느라 끌려나간다면 테버니어의 침투각은 더 넓어지고 그 뒷공간에서 에바니 우송이 박스 안중앙을 점유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 과정에서 테버니어가 박스 측면까지 침투해
낮은 크로스나 컵백을 선택한다면 에바니 우송은 수비 사이에서 한 발 먼저 움직이며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여지가 크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이 패턴을 끊기 위해 중원에서의 1차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공간이 등 뒤에 생겨 본머스의 역습에 취약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본머스는 에바니 우송을 중심으로 한 박스 점유뿐 아니라 세메뉴가 반대 측면에서 1대1을 시도하며 세컨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어 파이널 서드에서 위협이 방향이 한쪽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더랜드 수비 라인은 태버니어의 대각 침투와 에바니 우송의 박스 안 움직임, 세메뉴의 측면 드리블까지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결국 포백 간격을 무너뜨리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더랜드가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은 높고 이로 인해 경기 자체는 어느 정도 활발한 찬스 교환이 오가는 양상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성도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 그리고 메잘라의 침투를 활용하는 패턴의 정교함은 본머스 쪽이 더 앞서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경기는 선더랜드가 볼을 더 많이 소유하더라도 본머스가 적은 기회 속에서도 효율적인 마무리를 통해 스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 가까운 매치업이다. 선더랜드의 포백이 태버니어의 움직임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에바니 우송에게 향하는 결정적인 패스라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 경기의 핵심 변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선더랜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바르셀로나 vs 디알라베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발 빠른 이성과 직선적인 침투가 상대적으로 발이 무거운 알라베스 센터백 조합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위협 장면을 만들어내느냐를 보는 매치업이다. 알라베스의 수비 조직을 자세히 보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지키고 있는 센터백들의 순간 스피드가 바르셀로나 공격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느린 축에 속하는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발 빠른 공격수들을 상대로 한번 방향을 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첫 두세 걸음에서 간격이 벌어지기 쉬운 타입의 수비수들이라는 의미다. 마침 바르셀로나에는 페란 토레스와 라민 야말처럼 공을 받는 즉시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 수비 라인 사이와 뒷공간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자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페란 토레스가 대각선 침투로 수비 뒷공간을 찍고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1차 수비를 끌어당기는 그림이 맞물리면 알라베스 수비는 계속 뒤로만 물러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다니 올모는 이런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의 자리를 잡고 한 번은 방향을 틀어 패스를 뿌리고 한 번은 직접 전진 드리블을 가져가면서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르셀로나의 점유는 알라베스 진영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와 침투가 반복되면 느린 센터백들이 라인 컨트롤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흐름이 예상된다.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라인을 낮추고 박스 안을 두텁게 쌓아버티는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경기인데 그럴수록 페란 토레스와 라민 야말의 연속적인 뒷공간 움직임에 뒤늦게 반응하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한 번 박스 안에 진입했을 때 단순히 크로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컵백과 세컨 패스를 연쇄적으로 사용해 슈팅 각도를 계속 새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강한 팀이다. 알라베스가 역습으로 응수하려 해도 바르셀로나가 중원에서 템포를 관리하며 리스크를 조절한다면 장기간 주도권이 크게 흔들리는 전개보다는 간헐적인 반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스피드 매치업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느린 알라베스 수비 라인을 상대로 수차례 위협적인 뒷공간 침투를 전개하며 득점 찬스를 꾸준히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구도로 보는 편이 보다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엑셀시오르 vs NAC 브레다. 이 경기는 엑셀시오르의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 어느 정도로 중원 숫자 우위를 만들고 그 우위를 브레다 파이널 서드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해내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엑셀시오르는 측면 풀백 자원들이 측면 공간에서 중앙 지역을 향해 인버티드 형태로 좁혀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두툼하게 만들고 볼점 효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이 구조에서 예고이아는 중원에서 패스 방향을 설계하고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하프 스페이스로 안쪽 침투를 가져가며 슈팅각과 크로스각을 동시에 열어주기 때문에 브레다 수비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 자주 놓일 수 있다. 반 듀이네는 이런 움직임의 끝에서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을 활용해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풀백과 이선의 유기적인 스위칭이 잘 맞아떨어질수록 득점 기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반면에 브레다는 반 호이동크를 살리기 위한 전개가 지나치게 단순해질 경우 엑셀시오르의 인버티드 풀백과 더블 볼란치에게 중원 주도권을 내주고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브레다가 타르비티에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엑셀시오르가 중앙 숫자 우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압박을 거어오면 세컨볼 회수에서 밀리며 공격이 짧게 끊기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엑셀시오르는 공을 잃었을 때에도 인버티드 풀백이 이미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압박 거리가 짧고 미드존에서 다시 공을 회수해 2차 공격을 이어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엑셀시오르가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브레다를 자기 진영 깊숙이 밀어넣고 브레다는 반 호이동크의 피지컬과 결정을 앞세워 역습과 세트피스 위주의 한 방을 노리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레다 수비진이 인버티드 풀백과 이선 침투를 동시에 통제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면 박스 앞 파울과 세트피스 허용 빈도도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곧 엑셀시오르의 추가 득점 찬스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반대로 엑셀시오르는 미드필드에서의 숫자 우위를 유지하는 한 전후반을 통틀어 꾸준히 슈팅 시도와 박스 진입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홈팬들 앞에서 리스크를 감수한 공격적인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가 반호이동크의 한 방으로 균형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술 짜임새와 라인 간거리 관리, 미드필드 장악력까지 종합하면 엑셀시오르 쪽으로 기대값이 더 기우는 구도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엑셀시오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AS 모나코 vs PSG. 이 경기는 초반 기세 싸움은 모나코가 가져갈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큰 흐름이다. AS 모나코는 홈에서 초반부터 라인을 올리고 발로군과 미나미노, 골로빈을 앞세워 빠른 전환과 압박으로 파리를 흔들어 보려 할 것이다. 전방 압박이 통할 때는 파리 골키퍼와 수비 라인에 부담을 주며 박스 근처에서 턴오버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이 구간을 길게 유지하기엔 라인 간 간격과 차력 부담이 상당하다. 파리 생제르맹은 출발은 다소 느리더라도 중원에서 볼 점유를 늘려가며 경기의 속도를 자기 페이스로 맞추는 데 능한 팀이다.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좌우에서 폭을 넓히고 중원에서는 파비안 루이스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면서 점점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 공격 자원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바르콜라는 측면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활용하며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나코 풀백과 센터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나코 수비는 크로스를 차단하기 위해 라인을 넓히면 컷백 라인이 비고, 컷백을 막기 위해 안쪽을 좁히면 바깥 크로스 각도가 열리는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때 파비안 루이스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이밍 좋게 파고들며 박스 안쪽까지 침투하면 수비가 방향을 잡기도 전에 위협적인 유효 슈팅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라울을 중심으로 한 전방 연계도 무시할 수 없다. 라우타로 타입의 공격수가 아니라 해도 중앙 스트라이커는 수비수를 끌고 다니며 파비안 루이스와 바르콜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모나코는 발로군의 한 방과 골로빈의 킥을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줄 수 있지만 파리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박스 안에서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모나코의 윙어와 풀백의 왕복거리가 길어지면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1대1 대응이 느려질 위험이 커진다. 반면 파리는 후반에도 중원에서 볼을 돌리며 템포를 조절할 수 있고 교체 자원을 투입해 측면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박스 근처에서 파상 공세를 이어갈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결국 전반에는 모나코의 한 방을 조심해야 하는 경기지만 흐름이 길어질수록 박스 근처 점유와 세컨드 라인 침투에서 파리가 만들어낼 장면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선수 개개인의 결정력, 그리고 경기 후반 점유율 흐름까지 고려하면 이 매치는 파리 생제르맹이 원정에서도 승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확률이 더 높은 구도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유벤투스 vs 칼리아리.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3-4-3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장악 능력이 칼리아리의 타깃형 공격 전개와 어느 정도의 피지컬 싸움에 맞서는 구도다. 유벤투스는 로카텔리가 뒤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일디즈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1대1 돌파와 슈팅, 낮은 크로스를 모두 시도하는 구조라 공격 패턴이 입체적이다. 데이비드는 이 움직임에 맞춰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컷백과 세컨볼을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박스 공격수 역할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유벤투스는 전반보다는 후반에 상대 체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끝까지 파고드는 팀 컬러가 강하고 라인을 조금 더 높이며 박스 안에서의 점유 시간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일디즈의 측면 돌파와 낮은 크로스, 두 번째 줄에서 데이비드의 침투가 반복해서 이어지며 지친 칼리아리 수비를 박스 안에서 몰아붙이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칼리아리는 보렐리를 향한 전방 롱볼과 세컨드볼 싸움, 그리고 폴로른쇼의 깊은 침투와 에스포지토의 마무리를 묶어서 공격을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유벤투스의 3백과 로카텔리가 함께 라인 컨트롤을 해주면 보렐리의 등지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도 세컨볼 위치를 미리 예측해 중원을 두텁게 만들 수 있다. 칼리아리가 라인을 올려 보렐리 에스포지토 조합에게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자주 공급하려면 미드필더들 역시 유벤투스 진영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역습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문제다. 일디즈의 탈압박 능력과 전진 드리블, 데이비드의 박스 침투가 맞물리면 칼리아리가 라인을 높였을 때 오히려 역습 상황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을 소지도 존재한다. 그래서 칼리아리는 보렐리 쪽으로 단순히 붙여놓는 패턴을 남발하기보다는 세컨볼을 주워 담는 폴로른쇼의 움직임과 에스포지토의 박스 안 움직임의 정확도를 끌어올려야만 실점을 상쇄할 수 있는 승부가 된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홈이라는 점, 그리고 스쿼드 퀄리티와 전술 완성도, 후반으로 갈수록 살아나는 공격 템포까지 고려하면 전반부터 무리하게 리스크를 지지 않고도 경기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천천히 끌고 올 수 있다. 특히 후반 막판에는 칼리아리 수비 라인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를 일디즈 데이비드 조합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보렐리 에스포지토가 만들어낼 수 있는 칼리아리의 득점 기대치보다 후반에 폭발하는 유벤투스의 공격 템포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유벤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에버턴 vs 뉴캐슬.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려는 에버튼의 전술 구상과 주중 일정으로 체력 소모가 심한 뉴캐슬의 간격 관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다. 에버튼은 바리가 하단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풀어주고 그릴리쉬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뉴캐슬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노리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듀스버리 홀은 그릴리쉬의 움직임에 맞춰 반대 방향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밟아 들어가며 한 번은 패스 옵션으로 한 번은 직접 박스 안 침투 옵션으로 수비 라인에 부담을 준다. 뉴캐슬은 엘랑카와 반스의 속도를 활용해 전환 상황에서 에버튼의 측면 뒷공간을 노리겠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를 치른 직후라 전후반 내내 같은 강도로 압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뉴캐슬은 경기가 진행될수록 최종 수비진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태평양처럼 넓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이 틈이 생기는 순간 상대 공격진에게는 슈팅과 날카로운 라스트 패스 각도가 동시에 열린다. 바리와 에버튼 수비 라인이 적절히 버텨주면 그릴리쉬는 그 벌어진 공간 앞에서 공을 받았다가 드리블과 전진 패스를 섞었으며 뉴캐슬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순간 듀스버리 홀이 타이밍 좋게 박스 근처로 침투해 들어가면 컵백을 마무리하거나 흘러나온 공을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올 여지가 크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토날리가 뒤에서 라인 간격을 조율하며 압박 위치를 조정해줘야 하지만 측면 윙어들의 전진과 풀백의 오버래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중앙 공간이 비어버리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에버튼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리며 그릴리쉬에게 최대한 공이 많이 가도록 전개 루트를 설계해 뉴캐슬 수비 블록 앞에서 1대1 혹은 수적 우위를 만드는 그림을 만들려 할 것이다. 또한 에버튼은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무리한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에서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뉴캐슬의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기다리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주중 강도 높은 일정을 치른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온도차는 후반으로 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뉴캐슬이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그릴리쉬와 듀스버리 홀의 침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뉴캐슬이 전방에서 압박을 풀지 못하고 라인만 뒤로 물리는 그림이 나오면 에버튼은 박스 앞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듀스버리 홀을 향해 결정적인 패스를 내줄 수 있다. 반대로 뉴캐슬이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면 엘랑카와 반스의 속도로 역습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한 번 압박이 깨졌을 때 뒤쪽 중앙 공간이 비어버리면서 오히려 에버튼에게 치명적인 역습 기회를 허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종합하면 뉴캐슬의 전방 화력과 전환 속도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체력 누적과 라인 간격 문제라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반면 에버튼은 그릴리쉬와 듀스버리오를 축으로 이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전술적 카드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에버튼이 뉴캐슬에 벌어진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찬스의 질과 양에서 점점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반테 vs 빌바오. 이 경기는 파이브백으로 버티는 레반테와 인사이드 침투와 연계 패턴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빌바오의 맞대결이다. 레반테는 기본적으로 5-4-1블록을 구축해 박스 주변 밀집 수비에 집중하지만 윙백이 나가는 타이밍과 인사이드 미드필더의 커버 타이밍이 엇갈리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가 비어버리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이반 로메로가 전방에서 열심히 뛰어주긴 하지만 팀 전체 라인이 너무 낮아지면 로메로와 이선 사이의 거리가 길어져 볼을 따낸 뒤에도 전진 패스가 아닌 안전한 백패스만 반복되는 흐름이 나오기 쉽다. 로저 브루게가 측면에서 역습의 출구를 열어보려 해도 파블로 마르티네즈와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라면 2차 전개가 끊기고 다시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장면이 쌓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빌바오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레반테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탈취한 뒤 짧은 패스로 중앙 측면을 오가는 전환 플레이를 통해 경기 템포를 장악하려 할 것이다. 이냐키 윌리엄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인사이드 침투를 가져갈 때 산나디와의 주고받는 연계는 레반테 파이브백 사이의 간격을 찢어놓는 핵심 루트가 될 수 있다. 특히 레반테의 윙백이 윌리엄스를 따라 나가면 안쪽에서 마크를 넘겨받아야 할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에 순간적인 커뮤니케이션 공백이 생기고 이 사이에 산나디가 포스트 플레이로 버티거나 반대편에서 베렌게르가 침투하며 슈팅 각도를 만드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 빌바오의 더블 볼란치는 볼을 잃었을 때 강한 역주의주의 MPRESS로 다시 공을 탈취하며 레반테가 겨우 라인을 올리려는 타이밍을 초반부터 잘라버리기 때문에 홈팀이 전체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빌바오가 하프라인 위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고 레반테는 파이브백과 미드라인을 박스 앞에 묶어둔 채 버티는 구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반테가 세트피스나 롱스로인 한두 번으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두 번째 볼 처리와 박스 정리 능력을 감안하면 그 이후 장면에서 다시 밀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빌바오는 이냐키 윌리엄스의 인사이드 침투와 산나디의 포스트 플레이, 베렌게르의 컷신을 번갈아 사용하며 레반테의 수비 블록을 계속 두드릴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라인의 집중력과 간격 유지에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반테의 윙백과 이선 미드필더들의 체력이 떨어지면 측면 수비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동시에 느려지면서 빌바오의 크로스컵백 세컨 슈팅 빈도가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에는 레반테의 파이브백이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결국 빌바오의 인사이드 침투와 박스 안 연계 패턴이 누적되면서 한두 번은 수비 블록을 깨는 장면이 나올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전술적 완성도, 전방에서의 위협지수, 그리고 탈압박 후 전환 속도까지 종합하면 승부의 무게 중심은 빌바오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흐름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반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버쿠젠 vs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조직적인 역습 전개와 도르트문트의 투톱 중심 직선 공격이 맞부딪히는 전형적인 전원 싸움 양상의 빅매치다. 레버쿠젠은 안드리히의 인터셉트 이후 텔라의 킬패스로 빠른 공격 전환을 이어가는 구조가 이미 팀 전술로 자리 잡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는 균형을 잃으면서 박스 근처에서 골키퍼와의 1대1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는 흐름이다. 시크가 전방에서 버티는 힘과 박스 안 결정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역습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만 하면 소수 인원으로도 확실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탈라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안드리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상대 패스를 끊어내며 첫 패스를 전방으로 곧바로 공급해준다. 그래서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도르트문트의 공격 템포를 받아내고 나서 역습으로 더 선명한 찬스를 만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기라시를 중심으로 박스 안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아데예미의 스프린트와 조브 벨링엄의 전진 패스를 통해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기라시의 피지컬과 위치 선정은 어느 팀을 상대로든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레버쿠젠이 하프 스페이스를 촘촘하게 막고 안드리히가 앞에서 끊어내는데 성공한다면 도르트문트의 단조로운 크로스 의존 패턴이 나올 위험도 존재한다. 조브 벨링엄이 중원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얻느냐에 따라 도르트문트의 공격 완성도가 달라지겠지만, 레버쿠젠의 중원 압박과 라인 컨트롤이 버텨준다면 오히려 도르트문트의 하이라인 뒷공간이 역습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또한 레버쿠젠은 윙백이 높게 올라갔다가도 역전개 시 빠르게 라인을 복귀하는 패턴이 잘 잡혀 있어 도르트문트의 전환 속도와 어느 정도 힘 대 힘 싸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 대 공격력의 승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의 전환 타이밍을 읽고 인터셉트 이후 역습으로 응징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레버쿠젠은 올 시즌 계속해서 보여줬듯이 전방 압박과 역습 모두에서 디테일이 상당히 정교해졌고, 안드리히를 축으로 한 수비 공격 전환의 효율성이 도르트문트보다 한 발 앞선 느낌을 준다. 그럼에도 도르트문트는 개개인의 폭발력을 가진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한번 라인 조절에 실패하거나 세트피스 수비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면 실점 리스크는 분명 존재한다. 결국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역습 설계의 완성도, 그리고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까지 감안하면 홈에서 레버쿠젠이 도르트문트의 하이리스크 구조를 역이용해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도르트문트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레버쿠젠의 역습 효율은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추가 득점 기회를 얻을 여지도 크다. 이 경기는 초반엔 치열한 공방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쿠젠의 응집력과 전환 속도에서의 우위가 점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흐름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타르트 vs 헤라클레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방 압박 vs 빌드업의 충돌 구도다. 시타르트는 자신들이 앞서는 영역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상대를 만나면 초반부터 라인을 강하게 올려 높은 진영에서 압박을 걸고 실수를 유도하려 한다. 시타르트의 5-4-1은 수비 숫자를 뒤에 두고도 윙백과 측면 미드필더가 동시에 올라서는 순간 사실상 3선 전체가 상대 진영까지 전진하는 형태로 변형되며 전방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리는데 최적화된 구조다. 이때 론베이크와 브리타인이 중원에서 동시에 전진하며 압박에 가담하고, 피터슨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두 번째 패스를 받아 공격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린다. 무엇보다 시타르트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높은 진영에서부터 볼 소유권을 되찾은 이후 그 지점에서부터 곧바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공략해 들어가면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전술이 팀에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다. 반면에 헤라클레스는 후방에서부터 짧게 전개해 나가고 싶어 하지만 수비 라인과 수미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빌드업이 끊기고 롱볼로 밀어내는 패턴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쿨레노비치는 롱볼을 받아 등지는 플레이와 박스 안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주변에서 반 기스트와 브룬스가 압박을 풀어주지 못하면 고립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 시타르트 입장에서는 전방에서부터 강도 높은 압박으로 헤라클레스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어 놓고 론베이크와 브리타인이 그 두 번째 볼을 회수해 곧바로 피터슨 쪽으로 전개하는 그림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의 제공권과 브룬스의 패스를 활용해 한 번에 라인을 넘기는 선택으로 압박을 피하려 하겠지만, 중원에서 반 기스트가 압박 회피 루트를 열어주지 못하면 오히려 두 번째 볼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시타르트의 강도 높은 압박이 통할수록 헤라클레스 수비진은 자기 박스 근처에서 수비 시간을 점점 더 길게 가져가야 하고, 라인을 올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타르트의 압박은 단순히 앞선 몇 명이 뛰어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수비 라인까지 함께 끌어올려 팀 전체가 컴팩트하게 움직이면서 상대를 한쪽 측면으로 몰아넣는 형태에 가깝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수비진들이 이 압박을 깨지 못하고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몰린다면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세컨볼을 계속 빼앗기며 슈팅을 허용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타르트 선수들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헤라클레스의 수비진들이 과연 끝까지 버텨내면서 수비 뒤에서부터 안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그 자체가 큰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현재 두 팀의 흐름을 종합하면 홈에서 전방 압박과 박스 점유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시타르트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우는 그림이 보다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타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파리FC vs AJ 옥세르 이 경기는 4-3-3으로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파리FC와 3-4-3으로 넓은 폭을 활용하지만 공수 전원에서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오세르의 맞대결이다. 파리FC는 카마라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탈압박 후 빠르게 전환되는 패스 연계를 통해 전형적인 중앙 하프 스페이스 측면 혹은 박스 안 구조의 공격을 구현하는 팀이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오세르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나오면 카마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드리블로 첫 번째 라인을 끊어내면서 수비 간격을 한 번에 벌려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제벨스는 뒷공간으로 깊게 파고들고 케발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 블록 전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변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파리FC의 공격은 단순히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기보다는 드리블 전진과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박스 앞 공간을 열어놓은 뒤 마지막 순간에 침투와 컷백을 섞어 마무리각을 만드는 패턴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반면에 오세르는 전방에 시나요코를 두고 롱패스나 빠른 전환을 통해 한 번에 라인을 넘기는 선택을 자주 하지만 앞에서 압박이 늦게 걸리면 중원과 수비 라인이 동시에 뒤로 물러나며 박스 앞이 넓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렇지만 시나요코의 피지컬과 속도를 감안하면 파리FC가 라인을 과도하게 올린 상태에서 볼 처리가 어설플 경우 되려 빠른 역습 한두 번에 실점 위기를 맞을 여지도 분명 존재한다. 그래도 파리FC 입장에서는 카마라의 드리블 전진과 케발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 제벨스의 뒷공간 침투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오세르의 불안한 압박 타이밍과 수비 간격 문제를 지속적으로 찌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수 전환 속도와 라인 간 간격 관리 그리고 중앙에서의 탈압박 완성도를 종합하면 파리FC 쪽이 더 안정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오세르는 수비 블록을 내리고 라인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오우수가 혼자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세컨드 패스 대응에서 다시 한번 늦어질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보면 초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카마라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드리블로 라인을 깨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파리FC가 점차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세르 윙백들의 체력 부담이 커지고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파리FC의 측면 하프 스페이스 연계 공격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르가 세트피스나 시나요코의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 위험한 장면을 만들 여지는 남아있지만 90분 전체의 흐름에서 주도권은 파리FC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파리FC가 짧은 패스와 드리블 전진이라는 자신들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오세르의 불안한 라인 관리와 압박 타이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고드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만한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FC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AC밀란 vs 라치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안밀도와 세컨볼 경쟁에서 누가 더 버티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AC밀란은 모드리치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면서 전개 방향을 좌우로 흔들어 놓은 뒤 타이밍을 보다가 풀리식 쪽으로 볼을 집중시키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풀리식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 수비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바깥으로 빠지거나 반대편과 연계하는 움직임은 라치오 수비 라인의 균형을 계속 깨뜨릴 수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수비가 풀리식에게 쏠리는 순간 세컨드 라인에 있던 히메네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면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날카로운 슈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C밀란은 후반이 진행될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공격 밀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며 크로스 세컨볼 리턴 패스를 섞어 쓰는 방식으로 상대 수비를 지치게 만드는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라치오는 자카니의 드리블과 컷인, 카스텔리아노스의 박스내 움직임, 피사요 델레바시루의 볼 운반을 축으로 빠른 전환을 가져가면서 밀란의 304위 공간을 노리는 카운터를 준비할 것이다. 그래도 3, 5, 이 구조를 가진 AC밀란 입장에서는 중원 숫자, 우위를 활용해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면서 라치오의 4-3-3이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전에 중앙에서 한 번씩 걸러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치오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나섰다가 압박이 씻겨 나가는 순간 중원과 포백 사이 간격이 넓어지면 히메네스와 두 번째 스트라이커가 그 틈을 파고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모드리치의 킥 퀄리티와 히메네스, 다른 장신 자원들의 박스내 움직임을 감안하면 AC밀란이 득점 기대값에서 조금 더 높은 포지션을 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치오의 측면 화력과 전환 속도는 언제든지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AC밀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턴오버와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만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AC 밀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공격 밀도를 높이며 경기를 조이는 쪽에 가깝고 라치오는 저항하면서 역습 타이밍을 엿보는 경기 양상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 막판에는 풀리식의 반복적인 안쪽 바깥 움직임과 히메네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겹치며 라치오 수비가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 흐름이 누적되면 세컨볼 경쟁과 리바운드 슈팅에서 AC 밀란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박스 안밀도와 후반 템포 조절, 그리고 세컨볼 경쟁력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AC 밀란 쪽으로 기대값이 조금 더 기울어진 매치업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C 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토트넘 vs 풀럼. 데이터상 승률과 시즌 전체 흐름만 놓고 보면 토트넘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 양상은 예상보다 훨씬 루즈하게 흘러갈 소지가 큰 대진이다. 토트넘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주전 자원들의 체력이 상당히 소모된 상태라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걸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기보다는 라인 간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몰아치는 대신 중원 라인에서 수비와 전개를 병행하며 쿠두스와 사비 시몬스의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다. 히샬리송 역시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은 분명하지만 팀 전체 템포가 한 박자씩 느려지는 순간 박스 진입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화끈한 다득점 게임보다는 제한된 찬스를 두고 승부를 겨루는 양상에 가깝다. 반면 풀럼은 원정에서 라인을 크게 올리는 팀이 아니며 두 줄 블록을 바탕으로 실점을 줄이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강하다. 호드리고 무니스는 롱볼과 크로스를 받아내며 버티는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주변 지원 숫자가 많지 않을 경우 공격이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짧게 끊기며 다시 수비 모드로 전환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이오비와 루키치가 중원에서 템포를 떨어뜨리며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경기 전체의 리듬은 더 느려지고 박스 안에서의 확실한 찬스는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승률 데이터는 토트넘 쪽으로 기울어 있더라도 실제 경기에서는 어느 한쪽이 상대를 몰아붙이며 승부를 끝내기보다는 서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먼저 생각하는 심리가 작동할 여지가 크다. 특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주중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그 홈 경기라고 해서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다 역습을 허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승점 1점도 나쁘지 않다는 선택지를 염두에 둘 수 있다. 풀럼 역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가져오면 손해가 아닌 구조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을 더 낮추고 두 줄 블록을 더욱 단단하게 조이는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세트피스나 개인 능력에서 양팀 모두 한두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박스 안에 숫자를 과감히 쏟아붓는 모험적인 시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홈이라는 이점 덕분에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는 다소 앞설 수 있겠지만 풀럼의 수비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스코어는 끝까지 촘촘하게 잠긴 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률 수치에서의 근소한 홈 우위, 양팀의 수비 지향적인 전술 기조, 토트넘의 체력 변수와 풀럼의 원정 성향까지 모두 더해보면 이 경기를 누가 이길까보다 무승부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에이티 마드리드 vs 레알 오비에도. 이 경기는 탄탄한 수비 블록과 효율적인 전방 움직임을 갖춘 에이티 마드리드와 수비 조직이 붕괴된 오비에도가 맞붙는 상성 구도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4-4, 이 블록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압박 각도를 잘 잡고 상대가 측면으로 전개를 튕겨낼 때마다 트랩을 걸어 역습의 출발점을 만들어낸다. 그리즈만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며 짧은 패스와 원투 패스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뒷공간을 노리는 전개 패턴을 반복한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이 흐름에 정확히 맞춰 하프 스페이스와 센터백, 윙백 사이 공간으로 침투해 박스 안에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오비에도 수비는 중앙, 측면을 가리지 않고 박스 안쪽 공간이 쉽게 열리는 문제가 있어 한 번 라인이 무너지면 연속 실점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차이라가 공격 시에는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수비 전환 시 측면 뒷공간을 얼마나 커버해줄 수 있느냐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덴동커가 3백 앞을 지키며 최대한 커버 범위를 넓히려 하더라도 이미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한 명이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이런 상대 구조를 상대로 그리즈만과 바리오스가 전방 압박과 이선 침투로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구간에서 그리즈만이 공을 받으면 짧은 연계 후 곧바로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침투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어 오비에도의 느슨한 커버는 더욱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오비에도는 일리치의 개인 능력과 세트피스를 활용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오펀 플레이에서 수비 조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이상 실점 리스크를 상쇄하기는 어렵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홈에서 굳이 무리한 템포로 몰아붙이지 않더라도 수비 블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 실수를 기다리며 효율적으로 찬스를 쌓아갈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시간대가 후반으로 갈수록 오비에도 수비의 집중력 저하와 커버 타이밍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에이티 마드리드의 박스 접근 빈도와 슈팅 볼륨이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수비 조직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오비에도는 박스 안쪽 공간 노출과 마킹 실수를 반복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AT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보다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된 셈이라 점유와 찬스 퀄리티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 수비 조직력,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까지 모두 겹쳐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AT 마드리드 쪽으로 쏠릴 시나리오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네이메온 vs 스파르타. 이 경기는 네이메온의 3-4-3과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4-3-3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으로 전형적인 포백 vs 백스리의 구조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흐름이다. 네이메온은 백스리와 더블 피벗, 그리고 윙백의 전진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빌드업을 선호하며 공격의 중심에는 항상 프로퍼가 서 있다. 프로퍼는 스파르타 로테르담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집요하게 노리면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전진 패스의 중간 거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전진 압박 시 3명의 미드필더가 동시에 앞으로 나가면서 뒤쪽이 텅 비는 구조가 자주 나오고 압박이 한 번만 어긋나도 네이메온에게 중앙과 하프스페이스를 넓게 내줄 위험이 있다. 이 틈을 프로퍼가 계속해서 파고들며 공을 받기 시작하면 스파르타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박스 앞까지 끌려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체리와 오가와에게 슈팅각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체리는 왼발 킥과 세밀한 볼 터치를 통해 박스 앞에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거리 조절을 잘못하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오가와는 수비 뒷공간을 향해 타이밍을 맞춰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좋아 프로퍼와 체리가 전방에서 라인 사이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수비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패턴으로 골을 노릴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리우리첸을 활용한 전방 포스트 플레이와 반 베르온의 속도로 역습을 노릴 수 있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을 빼앗기면 다시 수비 블록을 정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네이메어는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 라인을 전반부터 과감히 끌어올릴 것이고 윙백이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면서 스파르타의 풀백과 윙을 동시에 끌어내려 측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스파르타의 미드필더들은 좌우로 넓어진 폭을 커버하느라 압박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고 그 사이로 프로퍼가 공을 받으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결정적인 슈팅각을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세컨볼 상황에서도 네이메온이 중원에서 더 많은 숫자를 두게 되면 프로퍼와 체리가 박스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이어갈 수 있어 단순히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는 파상 공세가 나올 여지가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수비 라인은 깊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이때 네이메어는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를 계속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를 흔든 뒤 오가와의 마무리 혹은 이선에서의 중거리포로 골문을 노릴 수 있다. 반면에 스파르타는 리우리첸에게 향하는 롱볼 위주의 단순한 전개로 흐름을 끊으려 할 텐데 이는 오히려 네이메온이 세컨볼을 회수해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빌드업 기점이 될 수 있다. 전술 구조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 그리고 홈에서의 에너지와 경기 운영을 모두 감안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네이메온이 경기를 주도하고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버티는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네이메온이 프로퍼의 움직임을 축으로 스파르타 중원 간격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에 더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이메온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마르세유 vs 툴루즈. 이 경기는 전반부터 마르세유가 안정적인 빌드업과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설계하고 툴루즈가 3-4-3의 압박과 역습으로 맞불을 놓는 구도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가 수비 앞에서 공을 잡고 좌우로 템포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초반 압박이 강하게 들어와도 라인 간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다. 오바메양은 수비 뒷공간을 향한 움직임으로 꾸준히 위협을 가하며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넣어 이선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툴루즈는 마그리와 소우어가 전방에서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구간에서는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초반에는 윙백이 높게 올라가며 3-4-3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측면에서 크로스 찬스를 몇 차례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툴루즈의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세컨볼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볼 대처가 느려져 두 번째 공을 따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수비 블록이 박스 앞까지 몰리며 라인 간격이 좁혀지지 못한 채 뒤로만 물러나는 흐름이 나온다. 이때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를 축으로 사이드 체인지를 반복하면서 상대 1차 압박을 벗겨낸 뒤 하프 스페이스 공략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후반이 시작될 무렵 그린우드가 교체 카드로 투입된다면 경기 템포 자체가 한 단계 더 빨라지면서 툴루즈 수비 라인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린우드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왼발 슈팅각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박스 앞에서 조금만 공간이 열려도 과감한 슈팅으로 직접 승부를 보려는 성향이 강하다. 툴루즈 입장에서는 이미 체력 저하로 인해 중원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타입의 드리블러를 후반에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반박자씩 뒤에서 쫓아가는 수비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바메양이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잡아당기고 그린우드가 하프 스페이스와 하이 플랭크를 오가며 슈팅각과 크로스각을 동시에 누리면 박스 안 수비는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이 된다.
여기에 세컨볼 상황에서 호이비에르가 떨어지는 공을 정리해 다시 측면으로 전개한다면 툴루즈의 느려진 리커버리와 박스 앞 커버 부족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다. 툴루즈도 마그리의 개인 능력과 세트피스를 통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후반 전체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에너지와 라인 유지력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마르세유가 세컨볼 싸움과 전환 국면에서 우위를 넓혀가며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후반 중반 이후 지친 툴루즈 수비를 상대로 그린우드가 템포를 끌어올리고 오바메양이 마무리를 책임지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스코어 차이가 더 벌어지는 그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일부 나타나더라도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교체 카드 활용도 후반 체력 분배까지 감안하면 이 매치는 마르세유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는 흐름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